예, 시사정담 3인 3색 4월 14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일을 앞둔 지지율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 등록일 전 어떤 지지율이 역대 선거에서는 대선 결과랑 거의 일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갖다가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선 후보 오당의 이 경선에서 승리한 5 후보가 처음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거티브 검증 전쟁이 양강 문재인 안철수 간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큰 흐름상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뒤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예, 아직도 아직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라고 돼 있고, 이게 JTBC에서 조사한 이렇게 면접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붙어 있는 상황. 전화 면접. 예, 이런 상황, 차이들은 조사 기법에 따라가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흐름 자체에 대해서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지난 주말 지난주에 터져 나왔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상승 흐름, 이것은 이렇게 일단 주춤해진 거다.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화 면접에서 한국갤럽도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는데, 이게서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3% 차이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근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대목은, 지금 이제 위기,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의외로 문재인, 안철수, 그러니까 양 좀 진보적 후보들이 이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걸로,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19%인가 이렇게 나오고, 홍준표 후보가 11%, 유승민 후보는 그보다 더 낮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한반도 어떤 안보 위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는 이게 보수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런 그게 돼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요맘때 똑같은 조사를 갤럽에서 실시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이제 앞서는, 그러니까 국가 이제 위기 관리 능력, 대처 능력,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하고 이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여론조사의 국가 위기 대처 능력이 높게 나온 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보수 세력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되는 게 보수 후보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 합이 지금 10% 내외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재보선 결과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에는 좀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숨어있는 보수표가 상당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보수표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보선 결과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또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04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그때 탄핵 역풍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뭐 50석 정도 잘해야 이랬는데 그때 결과는 121석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좀 어떻습니까? 그 보수의 결집 정도가 나중에 선거 결과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그게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보수표가 과연 이렇게 이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결집을 해서 이어가느냐 아니냐가 이제 이번 대선 승부를 가는 이제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40%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 그런데 확장현 45%를 이렇게 넘어가느냐 마느냐 문제에서 계속 이렇게 걸림이 작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후보가 이렇게 45%를 넘어가는 것은 보수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보수표가 10% 내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TK라든가 아니면 보수층이 10% 이내로 갇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홍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 쪽으로 또 표를 보낼 것이냐, 뭐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20일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차 방정식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지적대로 그 보수 후보의 어떤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은 그 거꾸로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후보를 당선을 유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거꾸로 이제 한편으로 보수적 후보 보수적 그 지지층들이 안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게 과연 그대로 안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오히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또 진보 쪽의 안 후보 지지층에서 이탈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차 방정식이죠, 이게.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이게 좀 출렁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 흐름이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투표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중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자 대결로는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죠.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함께 했는데, 어제 보신 총평은 좀 어떻습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는 각자가 뭐 나름대로 선망했다, 그리고 할 말은 했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켜본 전반적인 그거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우려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런 그게 많고, 또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여전히 좀 무게감이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제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그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심상정 후보는 그대로 자기 그걸 지킨 그런 걸로 봐집니다. 첫 번째 공동 질문부터 굉장히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이런 식 질문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안보 이슈로 처음부터 네네. 몰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보 이슈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얼만큼 이렇게 보수 후보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의 공세에 어느 정도 대응할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좀 있었고, 여기를 또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홍준표 후보보다는 이렇게 홍준표 후보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이렇게 역으로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간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막은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말발굽기 부분들이 있어 유승민 후보가 그럼 위안부 협의도 정부 간 협의인데 이것도 인정하겠다는 거냐, 이런 역공에 다소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부분하고 또 이게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에 바꿨다, 이런데 상황 변화가 작년 말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마 그런 이 지점에서는 이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항상 북핵
이 해결을 위해서 이 북한을 대통령 되면은 이렇게 방문하겠다 한 부분 가지고 공격을 늘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어제는 역공을 했죠. 예, 예.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TV 토론만 붙여주면 10분 안에 자기가 제압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0분. 어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갈 거냐고 거꾸로 역공을 해가지고 10초 만에 대책을 당했다 이런 평가들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또 그 재밌는 어떤 그 광경이었습니다. 그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이 진보 성향의 두 후보가 예를 들면 사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 탄력성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꾼 부분들에 대해서 말 바꾸기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장면들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앞으로 TV 토론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각 캠프에서 후보들은 아마 철저히 준비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공공 일자리 창출과 정세, 경제 문제 가지고도 공방이 있었죠. 예. 우선 경제 문제 부분들은 이렇게 명확하게 대립각이 잘 서지 않는 부분인데 관심은 조금은 줄었지만 역시 이제 그 전날 문재인 후보가 발표했던 이제 재정 확대 정책 굉장히 강공을 쳤죠. 이 부분이 이제 집중 공격 대상 심상정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받았고 모든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 일자리 창출로 가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에 이것이 이제 재정 확충 방안에서 이제 정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낸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2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 복지 문제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저걸 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 그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두 후보가 똑같이 하는데 재원 문제에 있어 갖고는 두 사람 다 애매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후보는 정세를 안 하고 그냥 그 지화 경제를 활성화하면 양성화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한 대립각을 세웠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는 부자 정세 이야기를 하고 정세 문제를 정면으로 그걸 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자신감의 어떤 그것도 있다고 봐지고 역공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가가 경제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는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것도 다 재정이거든요. 근데 재정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 후보가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의제가 자연스럽게 문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문 후보가 대선 TV 토론 재수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런 이 여러 가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보완이 돼서 나와서 아마 이런저런 문제, 안보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이 재원 마련 문제 이 부분에서도 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게 된 거 아닌가 싶네요.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어제는 어땠나요? 기존의 어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래라는 부분들이 안 후보의 어떤 절대적인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던데 이 부분이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은 좋지만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부족하고 토론적인 어떤 토론 주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집약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창조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제 개편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 이게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근데 교육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안 후보가 자기 쪽으로 아젠다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 공방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안 후보로서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문 후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경쟁 문제에 있어서 이슈를 선점하고 거기에서 그걸 벌인다는 논쟁을 벌인다는 점에서는 문 후보 쪽 전략도 일정하게 먹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강구도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적폐 세력 공방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뭐 어제 키 포인트는 아마 여기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안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칼을 빼던 것이 이게 문 후보의 적폐 청산론 그리고 안 후보를 지지하는 정이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뭐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모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 후보를 지속적으로 공격했고 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세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 후보 측에서도 이제 적폐 세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그게 많고 그래서 아마 좀 전략 수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 대목인데 어제까지는 이제 안 후보 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 지지층 중에서 일부는 그 수구 세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갔는데 오늘 이제 그 김민석 인가요? 거기가 이제 그 적폐 안 후보 지지층 전체를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면서 수정을 했고 또 그 주위에서도 더 이상 적폐 청산론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략 수정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니까 적폐 세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규정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적폐 청산이 이 제도냐 그다음에 인적인 청산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아직까지 확고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이 탄핵 국면을 넘어선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지속적으로 메인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캠프에서 전략 파트에서 상당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빨리 그 논의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이 토론회 때는 어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 정리를 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같은 경우 느낌으로서는 적폐 그 공방에서는 문 후보가 좀 판정패했다. 이런 느낌을 좀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제 공격한다는 뉘앙스가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스탠스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이 이제 의석이 40석밖에 없는데 집권 후에 어떻게 국정을 꾸려갈 거냐 그 대목에 있어서는 안 후보 쪽이 상당히 이거는 앞으로 두고 좀 궁색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이 부분에서는 안 후보 쪽이 어떻게 이제 이걸 해낼 거냐 어떤 답을 마련하고 그걸 할 거냐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가 또 주목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요 적폐 세력 공방 중에 이제 문 후보가 반격을 한 부분들이 이렇게 40석 소수 집권 세력인데 그러면 손을 안 잡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연정도 없이 협치만으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추궁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안 후보 답변이 이제 조금은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왜 우리하고 통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정적인 어떤 부분도 나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안 후보 쪽도 뭔가 좀 정리된 입장 이런 것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제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보다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공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굳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서 가장 젊은 패기를 보여줘야 될 그 후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은 예견됐던 부분들인데 안 후보는 이렇게 보수 나와바리 이제 속된 말로 나와바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문 후보와도 겹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자 내지 5자 토론에서는 안 후보는 계속 이렇게 이와 비슷한 구도로 토론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이 5자 토론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네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층을 나눠 갖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그 2012년 대선에서도 TV 토론은 국민의 97%가 한 번씩은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 내지 9%가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 구속으로 조기 대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검증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길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TV 토론이 가장 중요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TV 토론도 그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해서 정책을 조명하고 주도권 토론을 하고 이 원고 없이도 토론하고 직접 후보들이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핵심 사항에서는 심층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그탈기 토론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 TV 토론, 특히 선관위 TV 토론에서는 시간을 제약을 없어버리고 좀 이렇게 이 후보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긴 시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과 횟수의 어떤 이 제한을 가감하게 그 선관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풀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 미국처럼 이번에 그 바른정당 경선 토론회에서 상당히 돋보였는데 그 양강 후보 간의 맞짱 토론 정말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제대로 이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선관위와 양 후보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은 지금 양강 후보 간의 아주 네거티브 검증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 제기된 어떤 의혹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양 후보다. 실제 이제 이게 해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네. 문준용 씨, 그러니까 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문 후보가 직접 청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 관건인데 이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다 부인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심증을 가지고 계속 공략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후보 쪽에서 포스코 사회이사 부분들은 이렇게 성진 지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부실인 걸 알면서도 인수하는데 거수기 노릇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안 후보 쪽은 나는 몰랐다. 그리고 실제로 뭐 포스코고 회사 쪽에서 설명한 대로만 했지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이 가는 그리고 서로 공격만 하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핵심은 포스코보다도 그 부인 김미경 교수 그 서울대 그 채용 이 부분하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둘 다가 어떤 그 이 산뜻하게 이렇게 해명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의원실의 직원들을 사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문제 그만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저거 힘들게 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부분은 즉각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바로 시인을 하고 저 불찰이다 잘못됐다 하고 사과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서울대 경우에는 서울대 자체가 우선은 그 받아들이기가 시인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저기 경우에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용정보원이가 그 건재철 씨가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했지만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건재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이 건재철을 통해 갖고 압력을 행사했느냐 내지는 부탁을 했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래 갖고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김미경 교수 의혹 부분들은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정년보장위를 평가를 하는데 8대 7로 이제 승인이 떨어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서울대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의 경우는 굉장한 연구 실적이 다소 좀 탁월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 후보가 이제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원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1+1 특혜 채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후보 쪽에서는 그건 서울대에다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딱 방선을 치고 있는데 요 부분은 그것만으로는 해명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네거티브들이 어쨌든 그 사실 자체에서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은폐했느냐, 거짓으로 지금 현재 이걸 부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양 후보들을 캠프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그 수습할 거냐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후보들 좀 신상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 우리 대선 때 이해창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처럼 이렇게 결국 그게 은폐하고 했던 부분들이 대선 두 분을 다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각 캠프에서도 어서 빨리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 하는데도 그 매듭의 실마리가 좀 전에 그런 문제들로 해서 잘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이나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이 이렇게 도덕성을 이제 가지고 그 이미지를 업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문제될 것이고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성완종 리스트 부분으로 대법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유승민 후보는 문제 삼죠. 예, 도덕성 부분들로 성장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투표일까지 계속 이렇게 갈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냥 쉽게 깔아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후보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은 양 후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